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국사 완성자 유수환입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오늘은 3.1운동과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 전체적인 흐름 한번 찾아가 볼 거거든요. 좋습니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선생님들과 함께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에게 가장 큰 역사적 의미를 부여해 주었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3.1운동 선생님들과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운동 한번 들어가 볼게요. 3.1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먼저 한번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뭐 크게 보자면 한 4가지 정도가 있을 텐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열렸었던 그 전후 처리 문제를 이용해서 세계 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서 18년까지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파리 강화회의가 열리고 있었어요. 자, 이 파리 강화회의 때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었었던 윌슨이요. 이걸 주장합니다.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하게 됩니다. 각 민족은 앞으로 스스로 자신들이 결정을 해서 민족이 어떻게 나갈지를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내용은요, 패전국의 식민지에 한해서 그렇게 하자라는 거였어요. 근데 사실은 일본은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승전국이었었거든요. 근데 우리랑은 크게 관련이 어쨌든 직접적으로 보자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중을 자극시키는 요소로서는 충분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 두 번째 요소로 당시 중국에서 우리 민족 지도자들이 모여서요, 독립선언서를 낭독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무오 독립선언이라고 하죠. 무오 독립선언서를 이제 낭독하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일본에서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모여가지고 2월, 요거는 18년이에요. 1918년에 하고요. 2월 8일, 요것은 1919년 2월 8일에 28 독립선언을 하게 됩니다. 선언을 이제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도 이제 뭐 선언이라고 합시다. 그게 더 이제 보기가 낫겠네요. 선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3.1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가장 직접적인 계기가요. 당시에 폐위돼 있었지만 우리 조선민중을 가장 상징했었던 인물 누가 있었죠? 맞습니다. 고종이 있었습니다. 고종께서 돌아가십니다. 승하하십니다. 고종께서 승하하시자 우리 이제 민중들이 야, 이거 가만히 있어서 안 되겠는데? 사실은 이 고종께서는 뭐 그 전날 커피를 먹고 주무셨는데 못 일어났다라는 얘기도 있고, 식혜를 드시고 주무셨는데 못 일어났다는 설도 있지만, 어쨌든 커피든 식혜든 일제가 독살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민중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3.1운동을 계획하고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이 과정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3.1운동의 과정은 먼저는 우리 민족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어디에서 모였냐면 종로 그 옆에 가면 태화관이라는 데가 있었거든요. 태화관에 우리 민족 지도자 33인이 모였어요. 우리 이제 33인의 지도자께서 모이셔가지고 우리 이거 우리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요. 기미 독립선언서겠죠. 그리고 이 당시 준비되어 있었던 탑골공원으로 가가지고 우리 이 민중과 뭔가 이 거족적인 민족운동을 일으킨 게 아니라, 이분들은 태화관,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뭐 이제 뭐 아주 고급 음식점 이 정도 되겠죠. 음식점, 술집 이 정도 될 텐데요. 거기서 모이셔가지고 그분들끼리 왜 그러냐면, 이 민족 지도자들이 나가면 이거 너무 운동이 그 폭력적인 양상으로 번질지 모른다, 너무 커질지 모른다, 이렇게 우려를 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제가 개인적인 가진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조금 어떤 면에서 조금 비겁한 면이 조금 있지 않았냐, 이런 생각도 저는 뭐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태화관에서 기미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알아서 스스로 경찰서로 자수하러 가십니다. 그러니까 탑골공원에서 기다리던 민중들은요, 아무리 기다려도 아니 그 민족 지도자들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탑골공원에 있었던 학생과 이 대중들은요, 학생과 시민들은요,
기다림을 더 이상 관가하지 않고 그들이 거족적인 움직임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만세 시위가 번지게 되었었는데요. 제일 먼저는 어디였겠습니까? 당연히 서울이었겠죠. 언제나 그 중심, 탑골공원에 있는 중심 서울에서요. 그 지역으로 퍼지면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대도시로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몇몇 대도시, 그 다음에 중소도시로 가게 되는데 대도시에서 그 다음으로 갔던 데가 어디냐면 농촌입니다. 농촌. 근데 여기 포인트를 하나 잡아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요. 여기에서 여기부터까지는 우리가 그 알려진 바로 무슨 우리가 그 3.1운동을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죠? 폭력입니까? 비폭력입니까? 맞습니다. 비폭력 운동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비폭력이었어요. 비폭력 운동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그 내용 있지 않습니까? 농촌 사람들한테 무엇을 빼앗았죠? 토지를 빼앗습니다. 1910년대에요. 이게 지금 상황이 1919년 상황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아니 지금 우리 선생님들 우리에게 가장 화가 나는 건 뭐죠? 우리가 가장 화가 나는 건 어떤 상황? 이걸 다시 지금 제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 교사 입장에서 가장 화가 나는 건 뭡니까? 방학 아닙니까? 방학? 왜요? 우리가 사랑하는 학생들을 못 만나잖아요. 아니죠? 저도 사실은 우리가 원래는 그래. 우리가 사랑하는 애들을 만나는 게 제일 행복하지만 또 피곤하니까 좀 쉬시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칙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학생을 못 만나는 게 우리 가장 슬픈 거잖아요. 농민들한테 가장 슬픈 게 뭡니까? 땅을 빼앗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비폭력이 유지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농촌 사람들한테 땅을 빼앗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부터는 여기 표현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교과서부터 여기부터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부터 그 이후까지 뭐라고 나오냐면 그전 교과서에서는 비폭력에서 폭력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폭력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자.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게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무력 저항을 하였었다. 아무리 봐도 뭐 뜻은 비슷해 보이는데요. 어쨌든 이제 비폭력에서 무력 저항으로 성격이 바뀌게 되었던 거 그게 농촌 그 전에 시간에 배웠었던 토지를 빼앗겼기 때문이고요. 우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시간이 더 지나가면서 농촌에서 어디 지역까지 확산되게 되었습니까? 그 흐름은요. 해외 지역까지 해외 우리 동포들이 계신 데까지 우리 영향력이 확대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에서 농촌으로 갈 때 뭘로 바뀌었었다? 이 무력 저항으로 성격이 바뀌었었다라는 거 꼭 하나 포인트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3.1운동 하면 이제 빠짐없이 나오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제가 참 요 인물 우리 임진왜란 할 때는 언제나 제가 유성룡을 우리 서해 유성룡을 제가 이제 언급을 합니다. 또 3.1운동 나오면 우리 빠짐없이 등장해야 될 인물 누굽니까? 관순 유관순 누님입니다. 유관순. 실제로 저한테 누님이 됩니다. 제가 문화유씨 31대 손이거든요. 제가 최근에 만났던 사람 중에서 문화유씨 35대 손도 있어요. 제가 4대조 할아버지예요. 제가 좀 이게 대수가 높은 편이니까 우리 관순이 누님도 저랑 뭐 비슷한 대가 아니냐고 그냥 저만의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어쨌든 우리 이제 유관순 누님 이미 나이가 100살이 넘으셨는데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누님이죠. 아마 지금 이 강의 듣고 계신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들도 아마 유관순 누나라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10대 그 소녀가 어떻게 그 일제의 총칼 앞에 그 강력한 무력 앞에 그렇게 당당히 맞섰을 수 있었는지 참 그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높이 사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게 제암리. 이 제암리가 어디 있냐면 지금의 화성시 거기 가다 보면 있습니다. 제암리 학살 사건. 요 두 가지 사건 정도는 저희가 기억해 두셔야 될 것입니다. 제암리 학살 사건. 제암리에서요. 갑자기 일제들이 일본인들이요. 우리를 제암리 있는 교회로 불렀대요. 그래서 야 여기서 지금 만세운동했다며 교회 물어놓고요. 밖에서 못으로 박습니다. 그래서 불을 질러버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막 불타고 하니까요. 교회 안에서 막 이제 막 도망쳐서 막 나왔겠죠? 밖에서 이제 막 총을 막 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마을 전체 사람들을 뭐 거의 학살을 했었던 그런 것이 바로 이것이 되겠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희가 지금 뭐 배웠습니까? 자, 3.1운동의 배경 배웠고요. 과정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남은 게 있습니다. 바로 향, 영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3.1운동의 영향,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요? 제일 먼저 나오는 건 3.1운동 영향입니다. 일단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하나로 통합돼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대한민국, 그러니까 우리의 임시정부적인 성격을 가진 게 뭐 6개 내지 7개가 있었다 지금 추정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것이 이제 하나로 모아지게 되면서 우리의 이제 국민의 힘을 하나로 이제 모을 수 있게 되었었다라는 얘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통치 방식의 변화가 가져오게 되었었는데요. 일제 통치 방식의 변화가 보여주게 됐습니다. 어디에서요? 이때까지만 해도 10년대 무단 통치 아니었습니까? 자, 무단 통치에서 무슨 통치로요? 문화 통치로의 변화가 오게 되었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있었던 게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게 영향을 끼쳤었다라는 거. 대표적으로 중국의 5.4운동이라든가 아니면 인도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 내지는 비폭력 저항 운동에 영향을 주었었다라고 우리는 이제 아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4운동과 인도의 비폭력 저항 운동에 영향을 주었었다라는 거, 여기까지가 3.1운동 되겠습니다. 특히 선생님들 요거 두 개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되었었다.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 통치 방식이 변화가 되었었다는 거 꼭 좀 기억해 두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 가운데 그러면 우리 이렇게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1919년으로 돌아갈게요. 19년입니다. 1919년 3월 1일에는 3.1운동이 있었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제가 지도를 그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연해주 지역에 있었던 당시에 우리나라 임시정부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대한국민의회라고 합니다. 대한국민의회라고 하고요. 당시에 우리나라 국내에 그 힘을 갖고 있었던 정부가 있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한성정부라고 합니다. 한성정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상하이 지역에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상하이 임시정부라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정부들의 힘을 합쳐서요. 하나를 합쳐서요. 이 하나로 합쳐서 드디어 정부가 나오게 됐으니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다라고 합니다. 법통은 어디 법통을 계승했습니까? 국내에 있는 한성정부의 이 법통을 계승했었고요. 그 다음에 위치는 어디로 정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법통은 한성정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위치는 상하이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상하이에 자리 잡았다는 건 사실은 역사적 의미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이 위치를 정할 때 연해주로 가자는 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력 저항파는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야. 이 상하이는 여러 나라들의 조차지가 있고 여러 나라들이 많이 왕래하는 상업도시이기 때문에 여기서 외교전을 펼치는 게 훨씬 더 좋을 거야 라고 이렇게 주장했던 분들이 계셨겠죠. 어쨌든 이렇게 법통은 한성정부, 위치는 상하이에 가면서 외교 쪽에 조금 더 이 방점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성장했었던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몇 가지 경제 정책을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게 됩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정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 파트는요. 제일 먼저 이 정치 파트에서는 두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기본적으로 삼권 분립의 원칙을 지켜나갔었다라는 거. 이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이 그 군주의 힘을 인정하지 않는 공화제를 선택했었다라는 거. 그래서 대통령제를 선택하죠. 그래서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이제 추대되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정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인 정책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경제적인 것도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요. 일단은 국내랑 연락을 해서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내와의 연락사무, 그 다음에 국내 행정조직 이런 것들을 조직해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나왔던 게 연통제, 교통국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연통제는 당시에 이제 비밀 행정조직 같은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교통국은 국내와 연락사무를 맡았었던 그러한 약간의 정보국 이런 곳과 이제 관련이 됐겠죠. 근데 어쨌든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려면. 그래서 이때 이제 나왔었던 게 뭐가 있습니까? 애국공채라고 과거엔 그랬었는데요. 최근 이제 교과서에는 독립공채라고 바뀌었습니다. 독립공채, 애국공채라고도 합니다. 이거 그 선생님들 혹시 선생님들 집에 이 애국공채나 독립공채가 있으면 지금 바꿔줄 거야, 안 바꿔줄 거야? 바꿔줍니다. 이거 발행된 지 거의 100년 됐죠? 복리 이자로 해서 줍니다. 이거 몇 장 발견되면요, 집 바꾸실 수 있어요. 혹시라도 있으시면 저한테 조용히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꼭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자, 여기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군사적인 것도 있었습니다. 군사적인 것들. 그래서 이때 이제 군사가 뭐냐면 육군주만 참입을 하고 육군주만 참입을 하는 군사적인 조직도 갖추고 있었었고요. 자, 문화적인 파트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문화적인 파트에서는 일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알려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갖고 신문을 하나 만드는데요. 요때 나왔던 신문이 독립신문이라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 독립신문은 혹시 그 독립협회에서 만들었던 그 독립신문 아닙니까? 예, 이름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있는 독립신문과 독립협회 독립신문을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독립신문이 2개가 나옵니다. 독립협회가 만들었던 독립신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었던 독립신문이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 역사를 정리하기 위해서 사료 편찬소 같은 것도 만들었습니다. 사료 편찬소 같은 것도 만들었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일단 무엇보다 외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외교적인 정책을 펼쳐 나갔었는데요. 그래서 뭐 구라파나 미국 같은데 외교전을 펼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구미위원부라고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파리 강화회의에 우리 대표로 파견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김규식을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시키기도 했습니다. 강화회의에 파견하기도 했었다라는 거. 여기가 다 뭡니까? 요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런 정책들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요거는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요건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있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이라는 거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교통제나 연통국, 뭐 독립공채 이런 게 꽤 잘 유지됐던 것처럼 이렇게 교과서 서술되는데요. 이건 사실은 몇 년 못 갑니다. 뭐 교통제나 연통국이 발각돼 갖고 결국에는 이제 뭐 거의 유명무실한 기구가 돼 버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돈도 없고요.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이 독립운동의 방향을 놓고 상당히 많은 설전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23년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해인데요. 1923년 이때 회의가 하나 열리는데 그 회의가 뭐냐면 국민대표회의입니다. 국민대표회의라는 회의가 열려요. 앞으로 우리 독립운동에 나아갈 방향을 놓고 우리 민족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아주 난상 토론을 벌입니다. 4개월간의 난상 토론이 벌어졌대요. 그래서 이때 이제 나왔었던 주된 파가 지금 너무 문제가 많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완전히 없애버린 다음에 다시 창조해야 된다. 그러니까 재건축하자. 아파트로 치자면 재건축하자라는 파와
아니야. 그래도 이걸 얼마나 어렵게 만드는데 바로 없애버려. 그러지 말고 잘못된 것을 인정하니까 그것을 잘못된 것만 바꾸자라는 개조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창조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단재 신채호 선생 같은 사람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개조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도산 안창호 선생 같은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들의 싸움 혹은 뭐 대립 이런 거의 결과 가장 중요한 건 별다른 성과 없이 뭐 했다라는 게 중요합니까? 결렬되었다가 중요하죠. 아무런 성과 없이 결렬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국민대표회의의 실패를 놓고 어떻게 됩니까?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우리 정부에는 큰 희망이 없어 이러고 이제 막 떠나가게 되었었던 것이겠죠. 자, 그래서 1925년이 되면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이 체제가 한번 바뀌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서 보시면요. 1919년에 시작되어서 25년까지는 무슨 체제였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맞습니다. 대통령제였습니다. 대통령제 유지됐습니다.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 하면 딱 2명밖에 없습니다. 딱 2명밖에 없습니다. 이승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대 대통령으로 있었던 인물이 누구냐면 박은식입니다. 요 1925년이 되면서 이승만이 탄핵을 당해요. 대통령에서 탄핵을 당합니다. 탄핵을 당하고요. 2대 대통령으로 들어선 게 누구냐면 박은식입니다. 박은식. 근데 박은식은 또 얼마 가지 못해서 또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박은식 선생은. 자, 그렇게 되면서 어쨌든 우리나라 임시정부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은 딱 2명이라는 거 그거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25년부터 27년까지 요 기간 동안 우리는 대통령제가 아닌 무슨 제도가 간다라는 거, 내각 책임제가 간다라는 거 요거 좀 기억해 두시고요. 내각 책임제가 유지되었습니다. 내각 책임제가 막 이제 사람들이 막 떠나가기 시작하니까요. 내각 책임제가 있었어요. 자, 그러고 막 사람들이 계속 떠나갑니다. 그렇게 되는 과정 가운데 1931년도의 일이었습니다. 31년. 자, 31년이 되면서 무엇이 만들어지게 되냐면요.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인 애국단이 만들어집니다. 이때가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가장 이 혼란기 내지는 무관심이었었거든요. 독립운동가들 가장 힘든 거는요. 일제 간혹 뭐 아주 그냥 간교한 술책 뭐 적극적인 탄압 이런 게 아니라 무관심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이 독립의 행적들이 무관심 속에 나가게 된다라는 그 이제 위협감에 휩싸이게 되었었고요. 결국에는 한인 애국단을 조직해서 일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저항하게 되었었죠. 이때 나왔었던 인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쌍봉 브라더스 아닙니까? 봉창, 이봉창과 그 다음에 봉길, 윤봉길. 이봉창은 일본 한복판에서 일본의 국왕에게 뭘 던집니까? 폭탄을 이제 던져서 마차의 바퀴까지 이제 하게 되면서 정말로 큰 충격을 줍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시에 일본한테 많이 눌려 있었던 누구가요? 일본 상해일보에서 뭐라고 발표하냐면 조선 청년 한 명이 일본 일왕에게 폭탄을 던졌지만 안타깝게 가운데 맞추지 못했다. 이런 신문이 나가요. 일제가 그걸 딱 트집잡습니다. 뭐? 안타깝게? 우리 왕이 다쳤는데 일본 입장에서 우리 천황이 다쳤는데 안타깝게? 나와서 상해를 점령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상해 점령을 하고요. 상해 점령에 대한 축하연을 열어줬을 때가 훈코공원에서 열렸어요. 그때 우리나라 사람이 또 찾아갑니다. 그 인물이 누굽니까? 윤봉길입니다. 가가지고 또 물병폭탄을 던져가지고 뭐 일본 별 수십 개를 떨어뜨리죠. 그래서 실제로 이 모습을 보고 당시 중국 내 최고 실력자가 누굽니까? 장개석 아닙니까? 장개석이요. 중국인 100만이 하지 못했던 일을 조선 청년 한 명이 해냈다고 해서 아주 극찬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그 이후 나라들한테 특히 중국한테 많이 인정을 받는 계기가 되었었던 게 여기가 되겠고요. 자, 그렇게 되면서 40년이 됩니다. 자, 이때까지 또 포인트를 하나 알려드리자면 여기서부터 이 27년부터 40년까지 우리나라는요, 이 집단 지도 체제라는 게 나타납니다. 왜 집단 지도를 했을까요?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다 떠나가니까 여기저기 막 책임을 남겨준 것이겠죠. 그래서 집단 지도 체제가 되고요. 40년 이후부터는 무슨 체제가 됩니까? 맞습니다. 주석제가 됩니다. 이때 이제 김구를 주석으로 나가게 되는 이런 이제 주석제가 유지되었었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온다면요. 자, 대통령제에서 무슨 일이 있었지? 내각 책임제나 집단 지도 체제 구분할 수 있겠니? 라는 거. 그다음 주석제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 요거 포인트 하나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40년이 되면서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어디에 자리 잡게 되냐면 충칭이라는 중국의 내륙 지역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었던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한국광복군이 있고요. 한국광복군이 있습니다. 한국광복군은 1940년에 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충칭에 정착하고 나서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발표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건국강령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건국강령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그 건국강령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유명한 삼균주의입니다. 삼균주의라는 건 이런 거예요. 개인 대 개인 간은 균등해야 된다. 국가 대 국가 간은 균등해야 된다. 민족 대 민족 간은 균등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개인 대 개인의 균등을 위해선 보통교육 실시해라. 그 다음에 국가가 갖고 있는 그런 여러 자산들 이거 전부 다 국가가 독점해서 우리한테 잘 나눠줘라 라고 해서 약간의 사회주의 성향이 분명히 내포되어 있는 그러한 건국강령 같은 게 있었다는 거. 국비교육 실시해라. 이런 것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통선거제 실시해라. 이런 내용들까지 같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하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1945년이 되면서 우리가 꿈에 그리던 광복을 맞게 되었습니다. 물론 44년 이후에는 주석제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무슨 체제도 들었습니까? 부주석제라고 그래갖고 이 후계 구도를 쌓는 것도 돼요. 이때 이제 부주석으로 들어왔던 인물이 저기 우리 아까 1919년 처음 만들 때 이 파리 강화회의에 처음 파견되었었던 김규식이 여기 부주석제가 시작되기도 했었습니다. 부주석제는 참고로 44년도에 시작되었었다는 거. 이 정도까지 간단하게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전체적으로 오늘은요. 위에 3.1운동과 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전체적인 것들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에 또 가슴 벅찬 우리 역사로 선생님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완!